최악의 경제 성적표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남기호, 갈 길이 바쁩니다. 이기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와 국민들의 기대감을 들어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새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취업자 증가 수는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고 어느새 경제 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속에 2기 경제팀은 궤도 수정에 무게를 둔 행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수정 보완하고자. 기업을 겨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관건은 기업이라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의 끝장을 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으로 포장하는 바람에 진짜 성장 정책들이 뒤로 밀려버린 모습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성장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으로서 또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기 경제팀에서 불거진 경제 투톱 갈등설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 2기 팀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자, 순소 기자. 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했는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경제동향 11월호에 이어서요. 12월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 2.5%에 그쳐서 7월 말 전망치였던 2.8%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네. 또 이는 KDI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결국 국책 연구기관마저 두 손을 들고 이 둔화에 대한 우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뼈아픈 진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1기 팀은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김한정 기자. 네. 홍남기호 출범 직후 11월 고용 동향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취업자 수는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늘면서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개선이 됐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깜짝 반등은 사실상 만 65세 이상 취업자와 재정 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고령 취업자는 19만 4천 명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은 9만 1,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30, 40대 일자리가 늘었느냐, 정말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느냐,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음식, 도소매, 경비 이 일자리가 줄지 않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고용은 안 좋은 거죠. 아직 질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런 취업자 증가 수 자체는 좀 회복이 됐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네, 물론 세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지표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장년층 고용률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 회복대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40대 고용률은 79.5%로 0.3%포인트, 그리고 50대는 75.8%로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요. 1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실업자 수는 91만여 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19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도 그리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을 했네요. 네,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과 또 일자리 정책에 관한 소위 반성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또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 즉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만 4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예산들이 나란히 줄었는데요. 예.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서 각각 400억 원씩 깎였습니다. 또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430억 원가량 깎였고요. 예. 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도 400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는 지급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늘려서 내년 1월부터 당초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예산이 2,300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췄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시급함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을 조기에 대폭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중에 하나겠죠. 지난 12일에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의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를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놓고 본다면 78%에 달하는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을 해서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와 내년도 경기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각종 경제 시그널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홍 부총리 취임사에서도 각오가 비장했다는 평가인데요. 자, 어떤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까? 취임사를 쭉 보면 세 가지의 벽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경제 불안 심리, 또 이해관계 조정, 또 정책 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고 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취임 직후에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요, 소통이나 속도 조절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원팀으로서의 청와대와의 친밀한 소통을 강조했고요. 최저임금과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아서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민간이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의 강한 펌프질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겠다라고 했고요.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진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도 고용 개선을 위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또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 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기업 현장과 얼마나 소통을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팀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조기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기경제팀은 홍남기 부총리를 원톱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망 왜 나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기 경제팀의 교체 배경 중에 하나가 불협화음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선 당시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원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현 정부에 와서도 소위 왕수석, 실세수석으로 통하면서 진보적인 색깔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는 예스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청와대가 원톱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상시 협의체도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물밑에서 이 김 실장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텐데요. 자, 김한진 기자. 네. 먼저 국민들은 경제위기팀에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점을 바라는지 궁금하네요. 네, 청년들은 일자리를 꼽았고요. 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 그리고 서민들은 전셋값 안정을 새 경제팀에 기대를 했는데요. 바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취준생들이 점점 눈은 또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하니 취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중견 이상으로 크고 복지 같은 것도 좀 좋아진다면은 좀 취업난이 극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실제 자영업들이 식구끼리 안 하면 주인보다 종업원이 더 가져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매년 그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홍 부총리가 매주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재계, 네. 그 기업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재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그리고 규제 개혁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조절,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산업의 어떤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산업 관련 규제를 좀 시급히 혁파를 해야 되겠습니다.